네, 이야기에 앞서 늘 사연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덜어내는 편인데, 그래도 혹시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 들으실 때 유의해 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살아야 했던 친구의 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본래 쌍둥이로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친구와 함께 태어났어야 할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살아남은 친구는 여자였고 죽은 아이는 남자였어요. 친구의 할아버지는 전현이 우리 장손을 잡아먹고 태어났다며 죄를 짓고 태어났으니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출생신고조차 막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충북 보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친구는 그렇게 세상에서 고립된 채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탄을 네가 낳았다며 계속해서 핍박했고, 친구에겐 니년은 우리 장손을 잡아먹고 태어난 사탄이고 니년이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어요. 친구가 11살이 되던 해 잠에 취해는 친구에게 어머니는 네 죄는 네가 갚아야지 라고 속삭이고는 한겨울 설원 속으로 사라졌어요. 친구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됐고 이 죄를 다 갚아야만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의 아버지는 냉동탑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친구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항상 멍한 눈으로 누런벽과 대화를 하셨는데 밥도 항상 술과 맨밥만 드셨어요. 옆에서 친구가 할아버지한테 긴 나무막대로 맞고 있어도 친구가 찢어져라 울어도 아버지는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오로지 벽만을 마주한 채 알 수 없는 이야기만 웅얼거렸대요. 한 번은 친구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버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드디어 갈 수 있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얼마 안 남았다는 말만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어요. 돌아가시던 그날도 여전히 맨밥과 술을 드시며 벽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늘 죽어있던 눈이 반짝거리더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친구는 아버지께서 드디어 생기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집을 나선 지 수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산산조각이 되어 돌아왔어요. 친구는 어머니가 떠난 것도 아버지가 죽은 것도 다 본인이 사탄이라서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었어요. 친구의 집엔 불법으로 증축된 옥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친구를 아버지의 장례에 가지 못하게 뜨거운 한여름 옥탑방에 가두었어요. 친구는 열기로 가득 찬 옥탑방 안에 웅크려 앉아 본인 때문에 죽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창문 밖 매미와 함께 울어제낄 뿐이었대요. 친구의 지옥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사탄이 기어이 우리 집안 씨를 말리고 몰살해버렸다고 이제는 자신의 차례냐면서 친구를 옥탑에 가두고 매주 일요일 밤마다 자신만의 정화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본인은 기독교라고 하셨는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으시고 매일 집에서 나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옥탑방 벽에 걸어놓고 십자가 및 작은 협탁엔 두꺼운 양초 2개와 양초 사이엔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를 두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엔 일반 펜던트보다는 조금 더 큰 은색 십자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를 십자가와 양초가 있는 협탁 앞에 나체로 꿇어앉게 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을 한 채 엎드리게 했고 할아버지의 의식은 그 자세를 하고 나서야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에 쥔 은색 십자가를 양초에 달구었고 달궈진 십자가를 친구 몸에 기적이라며 새겼어요. 친구의 살이 짓무를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라며 온 사방에 침을 튀기며 괴성을 질러댔다고 했어요. 그러곤 친구의 몸에 소금을 뿌려댔는데 친구는 상처에 뿌려지는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유리파편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어렸던 친구는 이 아픔을 참으면 자신의 죄를 씻고 평범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친구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치를 때마다 까만 형체를 보았다고 했어요. 목과 척추가 뒤로 꺾여 있고 팔다리는 목각인형 마냥 관절들이 자유자재로 꺾여 있었어요. 얼굴도 옆으로 비틀려 있었는데 눈 한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이상하리만치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형체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치를 때마다 시선은 오로지 친구를 향한 채 벽을 따라 빠르게 돌았는데 의식이 끝나고 친구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 친구에게 달려와 그 인자한 미소로 친구를 내려다보다 동이 틀 때쯤 사라지곤 했어요. 친구가 살던 마을은
여느 시골 마을처럼 폐쇄적이었고 마을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집 사정을 다 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친구의 집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친구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론 마을 어른들도 친구들을 멀리하다 못해 지나갈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어요.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초등학생인 친구에게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성희롱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친구에게 닿으면 자신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대요. 또 가끔은 간식이나 적은 돈을 주며 자신의 부인을 죽여달라, 어느 집 누구를 죽게 해달라 하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을 부르는 악마로 각인됐고 이 소문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자기에게도 온다며 반드시 사탄을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다른 날과는 다르게 친구에게 엎드리란 명령 대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라고만 했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그 형체가 그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십자가를 불에 달구고 이번엔 친구의 이마에 갖다 댔어요. 깜짝 놀란 친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쳐냈고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탄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할아버지는 목과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십자가를 불에 달구려는 순간 양초가 꺼지며 할아버지는 발작을 일으키고 뒤로 쓰러졌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친구 쪽으로 향한 채 경직되어 있었는데 떨고만 있던 친구가 가까이 가보니 할아버지는 경악한 듯한 얼굴로 죽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두 눈은 새하얗게 변했었고 입은 놀란 듯 떡 벌어져 있었어요. 손엔 달궈진 십자가를 꽉 쥐고 경직된 탓에 검붉은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친구의 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늘 소름이 돋도록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형체가 이번엔 입을 찢어져라 크게 벌리고 웃고 있었는데 입안에선 피와 침이 엉겨붙은 듯한 치아가 드러나 있었어요. 웃음을 감당하지 못한 그 형체는 꺾인 고개를 위아래로 마구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친구는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 날이 돼서야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친구는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두 명의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질려 연을 끊고 살았다고 했어요. 친구는 큰 고모 댁에서 지내게 됐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모의 도움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13년 만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는 난생 처음으로 학교도 다녔는데 적응하지 못해 중3 들어가는 해에 자퇴했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이 고모 집에 있으면 고모의 가족들도 죽을까봐 불안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친구는 2주에 한 번씩 옥탑에 찾아가곤 했는데 옥탑방에 들어가면 그 형체는 늘 기다렸다는 듯이 있었대요. 형체와 마주보며 친구는 할아버지가 미처 끝내지 못한 정화의식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형체는 신이나 공중공중 뛰기도 하고 친구의 얼굴 바로 앞에와 목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침과 피로 엉긴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처럼요. 친구는 또 다른 정화 방법을 찾다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자신의 몸에 상처내는 일을 멈췄다고 했어요. 대신 자신만의 정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33살이 되면 죽는 거였어요. 친구는 저에게 33살이 되면 그 옥탑에서 죽을 거라고 넌지시 말했었는데 친구는 죽을 거라는 말이 너무나 평온하게 마치 일상을 말하듯 말했어요. 저는 충격에 도대체 어떤 말을 골라야 하나 하다가 왜 33살이어야 하는지 겨우 물었더니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수가 죽었던 나이라는 걸 들었을 때 본인도 그 나이가 되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면 본인도 본인의 원죄도 사라질 거란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의 말투와 눈을 보며 세상을 떠나겠다는 결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고 친구에겐 단지 본인의 죽음의 이유가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말들로 친구를 잡아봤지만 친구는 그저 웃으면서 알겠다고 죽지 않겠다는 텅 빈 말들로 저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무서움과 무력함을 느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잡히지 않을 것 같았고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친구는 더 이상 그 옥탑에 찾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친구가 옥탑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같이 가게 두지 않았고 지내는 곳에 찾아가려고 해도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자꾸만 트라우마로 가득할 그곳에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더
더 이상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적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초등학교 3학년쯤 야구부였던 나는 오후 연습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팔과 다리가 차갑게 식어서 감각이 없어졌고 몸에 힘을 주었지만 온 사지에는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가위에 눌린 거지. 눈을 깜빡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방비한 나를 누군가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온몸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 삐그덕 하는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렇게 사람의 인기척이 반가웠던 적은 또 처음일 거야. 하지만 나를 깨워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참이 지나도 그 사람은 교실로 들어오지 않았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나는 열심히 눈동자를 굴려 거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했었지. 어렵게 본 문 쪽에는 사람이 아닌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어. 키는 또래와 비슷해 보였지만 팔이 조금 길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허벅지까지 닿을 듯했고 무릎은 다리의 정중앙이 아닌 더 밑에 붙어 있었어. 그리고 어깨는 넓지만 목은 없었고 이마에 붙어 있는 눈과 턱 밑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눈이 날 쳐다보고 있었고 그 존재는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무서워할수록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그 존재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유스케? 그리고는 바로 내 눈앞에 그것이 모습이 나타났고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꽉 감았어. 몇 초쯤 지났을까? 나는 다시 눈을 떴고 그것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의 얼굴에서는 익숙함이 느껴졌어.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형체는 내가 과거에 본 사람들을 조각조각 섞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친구의 눈, 엄마의 눈, 사촌의 눈, 삼촌의 넓은 어깨, 손은 언젠가 봤던 큰아빠의 손을 닮아 있었지. 하지만 눈앞에 이 존재는 내가 아는 그 누구도 아니었어. 왠지 모를 역함에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쇳소리만 미세하게 흘러나올 뿐이었고 내 공포가 극에 달할 즈음 갑자기 그것은 교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 나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고 이내 가위에서 풀리게 되었어. 그런데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야 할 나는 아까 검은 실루엣이 걸어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문 앞에는 선생님이 서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지. 오늘 너희 집에 상이 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이 말에 놀랄 틈도 없이 선생님의 뒤로 사람의 2명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순간 보고 말았어.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교실에 친구 2명이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 떨어졌다고 해. 그날 나는 2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데다 엄마의 죽음을 듣게 된 거지. 멘탈이 갈려나갔고 한동안 나는 말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어. 지금은 말을 더듬기는 하지만 나아지기는 했지.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날 본 검은 실루엣이 가지고 있던 신체의 일부는 이제 데려갈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서는 목소리만을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소름이 돋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믿으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이상한 꿈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그냥 꿈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예지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관악구 연습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무심하게 말을 했죠. 나 요즘 너무 무서운 꿈을 자주 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꿈은 사고팔 수가 있어.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땐 그냥 장난 반 호기심 반이었어요. 저는 떡볶이를 사주고 꿈의 내용을 묻지도 않은 채 야, 그 꿈 내가 살게 라고 말을 해버렸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3학년 선배의 손을 따주고 있었고 장난처럼 말을 했죠. 이러다가 병진 선배 죽겠네요. 다음날 현실에서 정말 그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소화제를 찾던 선배의 여자친구. 저는 소화제를 들고 가서 말을 했죠. 선배, 저 반지꼬리 들고 다녀요. 제가 손 따드릴게요. 그런데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가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순간 꿈과 똑같은 장면. 그때 저도 모르게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선배 죽겠네요. 놀랍게도 선배의 여자친구도 동시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 이러다 병진이 진짜 죽겠다. 그녀와 눈이 순간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은 사람 같지 않았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서늘해 보였습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저는 늘 도망치고 결국 마지막은 항상 넘어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이면 신기하게도 어김없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반복한 횟수는 1년에 7번에서 8번? 믿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에게 쫓기던 중 얼굴만 알고 있던 학교 친구가 제 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가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검은 그림자가 제 얼굴을 날카로운 것으로 만들지를 했어요. 놀라서 깼지만 제 시야의 모든 것은 흐릿하게 보였고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시신경염, 그로 인한 저시력증. 그 후로 한동안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무렵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팔다리 인대가 찢기고 파열되는 꿈. 그리고 그 꿈은 늘 현실이 됐습니다. 출장 중에 묵고 있던 숙소에서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와 망치로 제 오른쪽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지만 다시 잠들면 또 똑같은 꿈. 결국 밤을 새고 출근을 했는데 현장에서 쉬던 중 지미집 크레인을 고정하던 20kg짜리 덤벨이 제 오른쪽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크게 다쳤고 지금도 무리해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은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시력, 특수안경이 없이는 사물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꾼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무엇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쫓는 걸까요? 지금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서 산 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적 저를 노렸던 그 정체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꿈은 절대 그냥 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 제대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4년 정도 늦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2002 학번이었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어느 대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그런 소문들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특히나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딱히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에서 봤던 뭐 여러 가지 것들, 들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동기지만 4살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서 나름 굉장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이었어요. 2005년 늦가을쯤이었고요. 저 동기 중에 한 명이 동아리방에서 자주 이제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가 또 갑자기 켜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방에서 누가 노크를 해서 나가보면 복도에 아무도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건우 형, 형이 좀 와서 한번 봐봐. 형 좋아할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가봐야겠다라고 했어요. 저희 학교는 섬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가 넓었고, 정문에서 그 동아리방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꽤 많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 더 뒤쪽으로는 기숙사가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 그런 구조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었죠. 저는 원래 이제 등하교를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후배 집에 자기로 하고 밤에 그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불이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그 구조 아시죠? 화장실에 보면 이제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야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건물 화장실이. 그래서 그 후배 동생을 만나기 전에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처음에 화장실 불이 들어오더니 제가 그 소변을 보는 사이에 다시 저 혼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가는 건가? 이게 얘들이 말하는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제 저는 학교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깜깜하고, 그 당시는 이제 핸드폰 뭐 플래시 같은 것이 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흐릿하게 형체만 보이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변대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세면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불은 꺼져 있는 상태고, 센서가 작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불이 아예 나간 건지 아무튼 깜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소리 있죠? 물이 나올 듯 말 듯 하는 소리.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걸려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또 왜 저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변을 다 하고
세면대로 걸어가서 그 사람 옆에 섰는데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깜깜한 상태로 제가 사실 뭐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손을 씻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면대 그 수도꼭지를 딱 열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물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을 딱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소리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손을 씻는 신용을 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 입으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화장실을 나와가지고 그 사람 화장실 나오면 복도는 화나니까 그 사람이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때는 뭐 귀신이면 오히려 안 무서울 텐데 사람이라고 인지를 했고 남성이다 보니까 약간 신경이 쓰여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다른 학생도 있어서 지금 저기 화장실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보자고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동아리방은 길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방에 이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동아리방에서 술 먹고 하다가 잠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때마다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막 웃으면서 형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 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 약간 잘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제가 잔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 동아리방 소파에 다리를 뻗고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태어나서 가위에 크게 눌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순간 내가 지금 가위에 눌렸구나 라는 걸 딱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눈은 감고 있는데 사방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위에 눌렸는데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파 끝에 제가 다리를 뻗고 있는 거기 발치에 어떤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시커먼 형체였고 되게 작은 체구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형체만 보이지만 어쨌든 남자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려고 막 했는데 절대 안 움직여지는데 그 사람이 그때가 이제 늦가을이었지만 어쨌든 더웠기 때문에 저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제 다리를 더듬으면서 점점 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촉감이 뭐라고 할까? 되게 미끄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촉감?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어떤 뭐라고 할까? 액체 괴물 같은 그런 촉감을 가진 사람이 막 더듬고 올라오더니 저를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도저히 안 돼서 사람을 부르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그 사람이 제 입 안으로 손을 쑥 넣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눌러가지고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게 혀를 누르고서 저한테 귓속말이죠. 속삭였으니까 저한테 귓속말로 나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가위 중에서는 제일 섬뜩하고 제일 뭐라고 할까 현실적이고 그 미끈미끈함이 계속해서 온몸에 남아있는 것 같고 혀 안에도 그 사람의 축축하고 미끈미끈한 손 그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사실은 좀 겁을 먹어서 다시는 이제 거기에 신경을 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도 그 동아리방이나 기숙사 근처나 그런 쪽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켜져 있던 가로등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그림자가 어떤 사람들을 따라온다든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갔으면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했던 건 2005년 늦가을이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06년이 됐어요. 2006년이 되고 저는 졸업을 했고, 그해 졸업하고 나서 여름에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던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형, 우리 학교에서 시체 나왔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형, 우리 학교 기숙사 앞 맨홀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여러분 혹시 그 아래에서도 나왔던 해양대 맨홀 변사체 사건 아시나요? 그 학교가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였어요. 한국해양대학교.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형태로 발견이 됐는가 하면 하수구 속에 옥매트 장판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하수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화파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화파가 뭔가 하면 이게 몸에 지방이랑 오수 같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비누처럼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경험했던 그 미끈미끈한 그 느낌이 혹시 그 실화파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나 줘, 이렇게 했던 말이 자기를 좀 찾아달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고, 심지어 사건의 피해자 신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분의 그 두개골을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그림이, 몽타주가 나와 있는데, 이 몽타주에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보니까 딱 그렇게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오수관에서 물이 막혔다가 나오다가 막혔다가 나오다가 하는 그런 소리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2006년 8월에 발견이 됐는데, 죽은 거는 아마 한 1년 정도 전이었을 거라고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딱 2005년 늦가을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자기는 거기 유기가 됐으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귀신도 사연이 있는 귀신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런 걸 좀 공부해 보겠다라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24살 여자이고요. 사연은 조금 길긴 한데 떨리지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딱 한 달 전쯤 4월 8일쯤에 일어난 일이고요. 저한테는 지금 알게 된 지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여동생이 있어요. 올해로 20살 된 여동생이고, 이제 이 동생을 제가 A로 칭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고요. 저랑 이 A 동생 둘 다 집안 내력으로 약간의 신기가 있어요. 제가 신기가 있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고, 이 친구는 원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 다 서로가 신기가 있는 거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 일은 그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긴 일입니다. 일단 2025년 4월 8일 날 정확히 잊을 수 없는 날짜여서 시간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늦은 저녁에 일이 터졌어요. 저는 4월 12일 날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이거는 이삿짐을 싸고 그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이삿짐을 싸기 위해서 A 동생이 저희 집에서 며칠간을 머물러서 이삿짐 싸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던 와중에 밤늦게 이제 이 A 동생의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A에게는 각각 3명의 동생이 있는데요. 그중 고2인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 A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A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옆에서 다 듣고 있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A의 이 그 여동생 목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좀 섞여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땡땡이 옆에 누구 있어?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 놨니?"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틀어 놓은 것도 없고 방에도 지금 혼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뭐지?' 하고 일단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다가 이 소리가 점점점 선명하게 들리면서 순간적으로 이 알 수 없는 소리 중에 머리라는 단어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영통으로 한번 바꿔보라 하고 이제 A의 여동생이 영통을 한 상태에서 방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A의 여동생과 남동생은 한 방에서 그 2층 침대를 사용을 하는데요. 침대 쪽을 딱 비추는 순간 되게 굉장히 긴 흰색 소복에 티가 약간 묻어있는 옷을 입은 엄청 나이 든 할머니가 되게 얇고 긴 팔을 침대 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얇고 긴 손가락에 약간 회 뜨는 칼? 사시미 칼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런 칼을 2자루 정도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중에는 한 자루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눈은 마치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뻥 뚫려 있고 입도 마찬가지로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하고 입이 없는 거예요. 코만 있고. 그걸 저랑 A는 같이 봤고 이제 A가 저희 집에 있다 보니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하듯이 뱉으라고 하고 제일 큰 인형을 둘둘 말아서 잘 때 옆에다 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봤던 그 귀신의 이 형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A가 할머니 귀신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속에서 이미 한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귀신을. 근데 일단은 뭐 동생들한테도 잘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이렇게 좀 겉좀 반, 안도 반 같은 걸로 이제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저희가 나가서 노래방을 갔다는데요. 원래도 저랑 A는 새벽에도 노래방을 자주 가고 좀 밖을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놀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방에 이제 딱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까? 처음에는 에코나 마이크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목소리가 2번씩 들리는 걸 제가 알아챘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A랑 눈이 마주쳤고 A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이 누가 목을 꽉 쥐어짠 것처럼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숨도 갑자기 안 쉬어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가 중간에 멈췄어요. 너무 당황해서 뭔가를 쳐야 되겠다 싶어서 목이랑 쇄골 쪽을 제 주먹으로 여러 번 좀 세게 치니까 탁 하고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노래 둘 다 집중도 못한 상태에서 노래가 끝나버리고 코너 안에 있는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생각한 말과 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르게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뭔가 물건을 떨구는 약간 딱탕 뭐 이렇게 쿵 소리? 삑소리? 약간 이런 쪽의 이런 소리가 들렸고 일단 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서둘러 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큰 길가 쪽으로 걸어 나왔다가 그 와중에 이제 또 배가 좀 고파가지고 근처 편의점을 들어갔는데요. 저는 땡기는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나갔는데 몇 분 뒤에 동생이 나서 왜 밖에 나와 있었냐 밖에 있냐 이러길래 땡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 라고 했는데 전혀 못 듣고 제가 옆에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단 집을 좀 빨리 가자 하고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검은 실루엣이 갑자기 저를 휙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스치고 지나갔을 때 한 1초 뒤에 제 몸이 갑자기 그 부분이 엄청 아픈 거예요. 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딱 주저앉아가지고 식은땀을 좀 흘리면서 제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고 그냥 다 온갖 감정이 섞여서 욕만 조금 거칠게 했거든요. 참고로 이제 저는 기가 그리 센 편은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타는 편이고 A 동생은 기도 세고 보이는 것도 좀 센 편이에요. 근데 A도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일단 나 아프고 뭐고 간에 일단 얼른 집으로 가자 해서 집으로 이제 막 걸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래방을 갔다 와서 출출해서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 가고 나서 이제 언니는 나와 있었어요. 저는 분명 언니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 제가 뒤를 안 돌아보고 언니 목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언니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언니 목소리로 분명 나 그닥 땡기는 게 없는데? 너는 뭐 다 골랐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됐어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저는 당연히 언니랑 대화를 했으니까 아, 언니가 나랑 같이 편의점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 나와서 언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했는데 알고 보니 언니는 계속 쭉 밖에 있었던 거고. 저희 집 앞에는 들어가기 전에 흡연하는 곳이 있는데 흡연하는 곳에서 흡연을 하던 도중에 문제의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서 흡연을 하고 있고 A는 제 맞은편에 서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그 골목이 아무리 새벽 3, 4시가 넘어서도 사람이 4명 이상은 지나다니고 새벽에도 저희처럼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는 그런 길가이고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사람 한 명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저희만 아는 듯이 이제 세상이 고요했고 그 이후에 차량 2대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 택시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몇 분 뒤에 검정색 무광의 승용차 한 대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전기차처럼 오더라고요. 아무 소리는 안 들렸는데 그리고 정확히 저와 A 앞에 정차를 했어요. 정차를 한 그 이후에 저랑 A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이거 뭐지? 저 왜 이렇게 쎄하지? 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차량의 조수석 창문과 뒷창문이 내려갑니다. 저는 뒤돌아 있어서 못 봤지만 차와 바로 정면에 있던 A는 정확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뒷좌석 창문이 정말 ner리게 올라갔고 제가 차 쪽을 돌려봤을 땐 거의 다 닫힌 후였습니다. 그렇게 그 차는 약 한 1, 2분 정도 뒤에 그대로 다시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고요. 그렇게 차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저랑 A는 서로 몸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를 그냥 딱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집을 가자 하고 A를 딱 쳐다봤는데 정말 순식간이었지만 A의 눈동자가 A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급하게 A를 한번 툭 치고 이제 제 집으로 먼저 올려다보내는데요. 제가 A를 먼저 올려다보낸 거는 저를 쳐다봤던 A가 마치 저를 뭔가 해코지하고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거리를 두려고 먼저 집으로 올려보낸 거였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A가 올라가서 집 안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집에 들어간 게 보이는 구조였고 들어간 걸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절대 들릴 수 없는 A의 목소리가 저에게 총 3번 정도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듯이 그리고 근처에서 메아리가 치듯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치 제 머릿속에서 울리듯이 언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언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리 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듣자마자 이거 A 아니다 이거 귀신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야지 좀 살 것 같아서 밝은 곳을 찾아봤는데 저희 집이 아무리 새벽이라는데 항상 사람도 많고 밝았던 그 거리가 그날따라 가로등도 없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냥 사방에서 검은 실루엣들도 좀 많이 보이고 약간 좀 시야도 어지럽고 저는 그나마 제일 밝았던 바로 옆에 있는 코인 세탁방 앞에서 최대한 잡생각을 좀 떨쳐내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진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온몸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막 떨리기 시작하고 시야도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어지럽고 속도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버티다가 옆에 있던 하수구에다가 제가 헛구역질을 막 했습니다.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던 도중에 집에 올라갔던 A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내려왔고 저는 다급하게 뭐라도 해야지 좀 살 것 같아서 A에게 부탁했던 조리용 소금을 냈다 저와 A에게 번갈아서 뿌렸어요. 그렇게 하고 A와 통화를 하던 다른 친구와 스피커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하던 친구는 A의 친구로 A랑 저처럼 심기가 있고 뱅이까지도 겪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저와 A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이제 제 목소리는 계속 끊겼대요. 그냥 계속 끊기고 다른 목소리도 섞여서 들린다고 했고 이제 A가 얘기했을 때는 한 2, 3분마다 욕설이 같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A는
너는 보는 기도 세고 원래 기도 센 편이라 괜찮은데 언니였던 저는 그 친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불안정하다. 언니 눈이 변하면 도망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를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A를 꽉 붙잡으라고 A랑 저랑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둘이 꼭 같이 붙어서 일단 이 동네를 벗어나서 해 뜨면 귀가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상하게도 엄청 떨리고 떨렸던 그 온몸이 그리고 그 어지럼증이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또 안정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은 제가 정면에서 봤는데 진짜 전기차 소리도 아니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엄청 천천하게 차가 그렇게 느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천천히 저희 앞에 서가지고 맨 처음에 조수석 문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조수석 문을 딱 바라봤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암흑 그 자체였고 내비, 블랙박스, 빛 하나 없이 그냥 운전석에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고 그 상태로 조수석 문이 올라가더니 뒷창문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느낌상 아 우리를 데려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언니도 뭔가 쎄한 걸 느꼈는지 바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창문은 올라가 있었고 그 순간마저도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그렇게 통화를 끊고 그렇게 저와 A는 약 5시간 정도를 밖에서 떠들면서 큰 길가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조롱과 또 싸우고 이 추위하고 또 싸우고 그렇게 어느 순간 버텨갖고 6시쯤에 집에 조심히 들어왔고 그날에 밤을 새면서 걸었는데 제가 뒤를 계속 돌아봤을 때 엄청 키가 큰 흔히 말하는 팔척 귀신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을 하면 전봇대보다 더 큰 귀신이 아이를 끌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끌면서 저희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계속 쫓아오는데 그거를 언니한테 나중에 말하니 그 귀신이 아이들을 끌고 와서 우리 둘을 그렇게 계속 감았던 거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와 A는 거의 반기절해서 잤는데요. 다행히도 저랑 A는 악몽이나 가위 등에 눌리진 않았지만 그날 새벽에 A의 어머님이 해골이 나오는 악몽을 꾸셨다고 해요. 마지막 저희 어머님께서 꿈을 꿨던 거는 그날에 어머님은 이 상황을 아예 몰랐어요. 제가 귀신을 보는 거는 알고 계시지만은 그날에 동생 방에 어떻게 뭐가 있었다라는 걸 아예 모르시는데 그날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 내 꿈에 하얀 소복 2개 하고 해골 바가지 2개가 있었다. 나란히 정리가 된 채로 내 꿈에 나왔다.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 뭐 하고 다니길래 이 꿈이 나한테 오는 거냐 하셔가지고 상황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 그걸 듣고 언니한테 말을 하니 아 우리 진짜 큰일 났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가 됐었고 그리고 그날 아는 그 지인 중에 무당을 하는 언니가 있어서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말을 해줬거든요. 해줬더니 하는 말이 아 내가 너네를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설정지어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은 그냥 니네가 어쨌든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비유만 좀 해주면은 이제 너네가 봤던 그 검은색 차가 저승차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좋은 차다, 안 좋은 차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저는 그렇게 밖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이진 않았는데 요새 들어 다시 이제 보이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요. A는 약 그때 이후로 1달 정도가 지난 아직도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많이 타고 가끔씩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이죠. 9일날 저녁에 아기동자 신을 이제 품고 있다는 아는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A의 몸 곳곳에서 흔히 말하는 표식이라고 하죠. 상처들이 불과 몇 초 전까지는 없었던 신체 부위에 깨문 흔적이라든가 이빨 자국이라든가 이런 표식들 생겨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저녁에 애기동자님 만나러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저희한테 통금이 생겼어요. 12시가 되면 나가지 마라, 너네. 나갈 거면 해 뜰 때 들어올 거 감안하고 나가라. 하셔서 12시 이후에는 안 나갔는데 이제 애기 동자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흡연을 하려고 딱 00시에 나갔는데 그 집에 어떤 남자가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큰일 났다.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너야? 네가 걔야? 이러면서 저는 무서워서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어디에 박지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상처가 계속 나고 멍이 생기고 이빨 자국이 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 나는 진짜 큰일 났구나 썼습니다. A를 제가 바꿔드린 이유는 제가 맞은편에 있어서 차마 못 봤던 그 차 속 상황이랑 어쨌든 어머님이 꿨다는 꿈을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A가 부가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아직도 보이고 아직도 느끼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요. 아직까지 뭐 크게 빙의가 된 적은 없지만은 아마 그 집터가 저한테 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그 전에 집에 살 때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가위도 엄청 많이 눌렸었고 약간의 그 피비린내라고 하죠. 그 약간 피비린내가 비 오는 날이면 되게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냄새가.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가 몇 번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하니까 친구가 무슨 냄새? 하길래 피비린 냄새 같은 거 나지 않냐 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했는데 저희 집에 왔던 모든 애들이 다 아무 냄새도 못 맡았던 거예요. 저랑 A만 그 냄새를 맡았고 이거 우리만 맡는 냄새인가? 이러고 그 냄새가 나는 걸 인식한 순간부터 계속 애기 귀신부터 약간 갓쓴 남자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남자 구두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위를 엄청 많이 느꼈고 그래서 다급하게 계약이 완료되지도 않았지만 중도 퇴실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별 다른 일 같은 거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생각나는 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네, 이야기는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엄마가 원래 고양이 꿈을 꾸시다가 그 꿈을 제가 이어서 받게 됐는데 이게 저는 고양이 꿈은 거의 학생 때 끝이 났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꿈에서 이제 집안 내에 다치거나 뭔가 불길한 일이 사건이 좀 터지거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됐는데 이 배경은 외할머니와 이제 관련이 있어서 외할머니와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참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 삼촌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요. 그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는 시기랑 외할머니 댁이 이제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할머니가 이제 삼촌 댁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삼촌이 할머니를 약 5년간 정성으로 이제 모셨는데 근데 이때 할머니는 치매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던 시기였고 거동도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던 시기였어요. 삼촌이 이제 열심히 모셨지만 친척 동생들도 취업을 하고 군대를 가고 하면서 집이 비어지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들과 오랜 고민과 상의 끝에 요양원으로 오시게 되었죠. 요양원에 계신 동안은 가족들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면회를 가서 할머니와 만나 뵈었고 저는 이제 상황상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이제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 받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사진을 받아보는데 할머니 얼굴에 표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라지는 표정을 보는 내내 뭔가 바퀴벌레라던가 뭔가 꿈속에서 이제 벌레 같은 요런 아이들이 계속 나오면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를 못해서 엄마한테 요즘에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다.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가족들은 이제 할머니의 몸에 자잘하게 생겨있는 상처들이랑 멍에 이제 요양원을 의심을 하고 있을 시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뉴스에서나 이제 보던 사건이 일어난 건데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할머니는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서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일로 이제 할머니는 의료진이라던가 이제 다른 가족들의 낯선 손길은 거부를 하시고 오로지 이제 엄마의 손길만 받아들이게 되어서 엄마가 이제 가족 대표로 약 7개월간 이제 병원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도치 않게 반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병원에 상주해 있는 엄마랑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는데 한참 뒤척이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제 현관 쪽에 노크 소리가 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문을 열고 검은 어두운 현관에 앞에 단정한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두 남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단정한 의상에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쓰고 제 앞에 서 있었고요. 이제 하얀 피부랑 붉은 기운이 도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무섭지는 않았고 저를 바라보면서 물건을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말도 없고 그냥 제가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는 태도로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물건을 주기 위해서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책장, 침대 밑까지. 하지만 도무지 그 물건에 대한 감도 오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물건에 이제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손에 무언가가 잡혀서 그 물건을 짚고 현관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두 남자에게 말을 했어요. 찾아봐도 원하시는 물건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 괜찮으실까요? 라는 저의 대답에 그 물건을 받아든 두 남자는 한참을 그 물건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어요. 이거라도 받아갈게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이 닫혔죠. 그리고 현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제 발신자는 엄마였고요. 평소에는 이제 급하게 일시일부를 가리지 않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카톡으로 주로 연락을 하던 엄마였는데 갑자기 늦은 시간에 전화라니 조금 이상했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는 저는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고 식은땀을 쫙 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다짜고짜 여보세요?가 아닌 너 괜찮아? 할머니 잠드는 거 보고 있다가 기분이 갑자기 싸해서 너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일 없어? 라는 말에 저는 이제 방금 꿈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놨죠. 했더니 엄마가 말씀을 주시는 게 할머니도 병실 앞에서 이제 선망인지 진짜로 보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저씨 저리 가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근래에 일주일 사이 내에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좋던 어르신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15명이 넘는다. 이거는 병실 한 층이 다 비었고 할머니 옆 병실도 다 비어있는 상태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한겨울, 한여름이 아닌 이 날씨에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건 흔치는 않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와 이제 기독교 형식의 병원이었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 병원이었지만 이런 이례적인 일에 간호사들은 원장님 몰래 무속인이라도 부적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래?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그 꿈을 꾸고 엄마가 이상한 기분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그날 할머니가 계시던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까지 하나 둘 돌아가시게 되면서 할머니가 계셨던 6인실에는 할머니만 남게 되었던 날이었다고 해요. 그날 꿈에 나왔던 어두운 현관과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 그리고 불이 켜진 방 안과 제가 열심히 찾느라 난리가 났던 저의 방 물건들까지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지만 제가 그 남자들한테 전달을 했던 그 물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꿈속에서 그 남자에게 물건을 전해줄 때의 묵직한 감정만이 선명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거라도 받아갈게요. 라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있는데
그 남자들은 무엇을 받고 돌아갔던 거였을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첫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금요일 날 밤에 야근을 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제 막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정말 전화에 대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여가지고 좀 기다린 다음에 친구가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친구 부모님이랑 친언니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친구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이셨는데 이제 친구가 일이 조금 늦어지니까 외식을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언니랑 한 차로 이동하면서 친구를 데리러 가는 중에 맞은편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해요. 화물 트럭 기사까지 총 4명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화물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남은 친구가 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끝나고 이후에는 제가 거의 친구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애 상태가 처참하더라고요. 뭐 그냥 눈 떠지니까 눈 뜨고 숨 쉬어지니까 숨은 쉬는데 저걸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상태였고 진짜 처참 그 자체였거든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화도 내고 쌍욕도 하고 어르고 달래서 정신과에 데리고 갔고 이제 좀 치료받고 약 복용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구나 싶다고 생각이 든 게 거의 6개월 정도 지난 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밤에 혼자 자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에 깼다는 거예요. 그때가 친구 기억으로는 새벽 2시? 3시쯤 정도 됐었는데 소리 나는 대로 가보니까 주방 싱크대에 숟가락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그냥 숟가락이 떨어졌구나 하고 다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데리고 주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수저통에서 숟가락이 혼자 떨어지는 게 가능해?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친구가 그제서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수저통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데 아무리 뭘 해도 혼자 그게 떨어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친구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누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난다. 탁탁 뭐 벽 치는 소리가 난다. 현관 센서 등이 깜빡거린다. 한여름인데도 주방에만 가면 서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친구가 밤에 자는 게 무섭다고 하니까 제가 몇 번 친구랑 같이 잤는데 문제는 제가 같이 잘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친구가 정신과 약도 좀 오래 복용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으니까 약간 환각이나 환청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제 친구가 나중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안 믿어주냐고.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길래 이제 친구랑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럼 CCTV를 설치를 해보자, 집에. 저는 친구가 스스로 뭔가를 해놓고 마치 남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CCTV를 설치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친구도 알겠다고 하고 집에 홈캠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녹음까지는 되는 게 아니어서 다른 건 확인을 못했는데 딱 하나 정확하게 찍힌 게
새벽 2시 이후에는 현관 센서 등이 혼자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대장님이나 펜터마츠를 알았다면 바로 당직기 신청했을 텐데 그때 당시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고 이런 쪽에도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 괴담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고모가 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고모가 우선 고모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라고 하길래 고모 집으로 갔어요. 근데 고모가 저를 딱 보자마자 야,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저를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더니 차 트렁크에서 오색천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막 찢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태우시고 나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고모가 빨리 친구 집으로 가보재요. 그래서 고모랑 같이 친구 집에 와서 고모가 친구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천천히 둘러보더니 친구한테 너 봤지? 너 봤잖아. 어떻게 생겼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친구가 처음에는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고모가 아니야, 너 봤잖아. 걔 어떻게 생겼어? 이러시더라고요. 친구가 실제로 본 건 아니고 꿈에서 봤대요. 근데 꿈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냐 그랬더니 특히나 자기 말을 안 믿는데 꿈 얘기까지 하면 더 미친 사람 취급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뭘 봤냐고 물어봤더니 주방에 여자 하나가 있는데 머리를 정말 길게 풀어헤친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얼굴이 새까매서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저 여자가 나한테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꿈을 꾸면 그 여자가 주방에서 점점 이동을 하는데 꿈을 꿀 때마다 자기 방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꿈 꿨을 때는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여자가 방문 앞에 서 있는데 자기 목을 이렇게 조르더래요. 그래서 거의 숨을 못 쉬겠다 싶을 때쯤에 누가 자기 방문 안으로 확 자기를 잡아당겼는데 그게 저였대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근데 그 여자 뭐 입고 있던?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친구가 여자가 색동저고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가 아무래도 양밥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집을 한 이틀 정도만 비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모가 집은 털었는데 털면서 보니까 뭐 잡기도 있고 그 여자가 주된 악기인 건 맞는데 너 친언니랑 친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왜요? 이러니까 언니가 못 갔대요. 좋은데 못 가고 집에 남아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뭘 할 수는 없는데 동생이 걱정돼서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가 탄 것도 털고 언니 천도제도 같이 지내주고 싶다고 고모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이제 비용이 걱정인 거죠. 자기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모가 그러면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데 우선은 비용은 나중에 얘기를 하자. 우선은 천도제를 지내자라고 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친구한테 비용은 할부로 갚아라. 근데 그 할부를 어떻게 갚냐면 내가 사람들 사주 봐주는데 10만 원씩 받으니까 너 매년 너 음력 생일 때 되면 매년 와서 나한테 10만 원씩 내고 사주 봐. 그걸로 할부로 갚아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구가 천도제도 지냈는데 천도제 지내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천도제 끝나고 나서. 근데 펑펑 울면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왜? 왜 하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너가 그 질문을 던져봤자 너만 괴로우니까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다른 질문을 하자. 이제 너는 뭐 하고 싶어? 이제 뭐 할래?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사하자. 이사 갈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큰도제 지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일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친구가 카톡으로 "누가 나한테 양밥 날렸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지금 자기가 장례식장이래요. 그래서 "왜? 누구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랑 큰아버지의 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랬더니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랑 큰아버지의 아들이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새벽에 아래층에서 난 화재가 위층까지 번지면서 미처 대피를 못하고 세 분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근데 그게 양밥이랑 무슨 관련인데?" 했더니 "아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큰아버지가 무당이시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얼핏 듣기로는 "돌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의심은 정말 가지만 그게 정말 큰아버지가 날린 양법인지는 확인해 줄 사람이 모두 돌아가셨고 확인할 길이 없다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친구도 처음에는 좀 많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큰아버지가 날린 양밥이 아니고 그냥 우연으로 넘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날린 양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친구가 이제는 취직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결혼도 했거든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왕중왕전 나간다고 하니까 친구가 선뜻 자기 사연을 얘기해 보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텐데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1 때 있었던 일이고요. 다른 때와 같이 하루를 마무리를 하려고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 중이었습니다. 씻는 도중에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겁이 많으니까 착각하는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무시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씻고 있는데 거울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갑자기 거울 위에 바로 천장 바로 아래에 있는 거울 쪽에 사람 손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거는 뭐지? 집에 가족들이 많으니 누가 씻으면서 손을 대고 씻은 건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거울에 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물을 아무리 뿌려도 손자국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거 오래돼서 잘 안 지워지는 건가? 해서 거실로 나와 의자를 챙기고 그 의자를 위에 올라가서 거울 닦기 전용으로 나온 제품과 창문 닦기를 이용하여 총 5번을 그렇게 그 손바닥을 지우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우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바닥이 하나가 아닌 양쪽으로 나란히 양손이 거울 속에 찍혀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며 거울을 바라봤는데 저희 집에는 화장실 천장에 가까운 바로 밑에 있는 거울까지 손이 닿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가족은 많지만 천장도 높았고 거기를 도무지 손을 대고 씻었던 가족이 없고 거기서 전 거울 닦는 걸 멈췄습니다. 순간의 오싹함과 기분 나쁨 쎄함과 서늘함이 공존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2분 동안 손자국만 바라봤어요. 혹시나 이게 내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 바로 나가서 가족들에게 혹시 씻을 때 저기 위에 손을 올려놓은 적이 있냐? 아니면 화장실 청소할 때 저기에 손을 대고 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거울 위에 손을 안 올렸다고 했고 저는 가족들을 불러 저기 저 위에 손바닥 안 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뭔 소리야? 라며 저에게 이상한 눈빛을 쏘아붙였고 손자국은 결국엔 저만 보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이상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얀색 난닝구에 반바지를 입으신 엄청 무섭게 생기신 할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절 죽일 듯이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거 안 도망가면 나 죽는다. 죽는구나 하며 계속 뛰다가 할머니 집이 보여서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창문을 깨 저를 계속 죽이려 했고 결국엔 집 안에 들어오고 칼날이 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꿈에서 깼습니다. 그동안 많은 악몽과 많은 가위에 눌렸지만 이 정도로 식은땀을 엄청 흘리고 꿈인 걸 알고 있어도 1시간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호흡이 올 정도로 숨도 못 쉬고 독하지 하고 이거 뭔가 있구나 해서 어머님께 바로 가서 오늘 꿨던 꿈에 대해 알려드렸고 어머님은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학교에 못 간다고 전해드리라는 추가의 말씀과 같이 전 바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전 어머님과 함께 차를 타서 어디론가 향했고 전 목적지가 어딘지 도무지 물어봐도 어머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당분께서 제게 하시는 첫마디가 이거 년 진짜 기세네. 너 어제 무슨 꿈 꿨지? 라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얼른 너가 꿨던 거 다 말씀드려라 라고 하셔서 저는 제가 꿨던 꿈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꿈 이야기를 들으신 무당분께선 어머님께 니년 딸 이거 너무 세. 좀 죽여. 그리고 왜 이 집은 대체 신을 다 거절하는 거야? 그리고 너 네 친아빠가 애 꿈에 나타난 것도 알고 있었지? 라며 저는 모르는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는 한 번 결혼을 하셨다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암으로 인해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계셨고 제가 태어날 때 계셨던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당황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그 뒤에 저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님은 무당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나오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어머님의 진짜 친할아버지께서 저의 기가 너무 세니까 애 기죽여주려고 그렇게 나오신 거다 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화장실 입구에 검은색 큰 물체가 진짜 빠르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어가자마자 검은색 키 큰 남자가 얼마나 크면 기역자로 꺾어서 벽에 움켜쥐고 꼭 붙어서 화장실 손자국이 있는 그쪽에 손을 두고 목을 기괴하게 꺾어서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이 무당집에 다녀오는 그날에 갑자기 너무 뚜렷한 형태와 너무 뚜렷한 눈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눈만 마주치고 저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혹은 더 큰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주 화장실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애써 무시하며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어서 대학교도 영화과로 재학했어요. 친구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전시에 제출할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어야 됐는데 얘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가지고 취향도 되게 남달랐는데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되게 오래된 방식이랑 낡은 것들을 좋아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아름다운 색감이나 기술적인 효과에 집중할 때 얘는 아날로그를 고집하던 친구였는데 굳이 어렵고 번거로운 필름 방식의 촬영을 선택했어요. 촬영 기법도 독특했는데 실험 영화를 즐겨보던 이 친구는 그곳에 영감을 얻어서 사람과 음성은 나오지 않고 그림자와 배경음악만으로 전개가 되는 흑백 무성 영화를 찍겠다고 했어요. 필름으로 찍기 위해선 평범한 대학생인 주머니 사정으론 구하기 힘든 옛날 카메라와 필름도 되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들 만류했지만 친구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즐기기 위해 하는 거라며 더욱 신나했어요.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국내에서는 원하는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니 마치 운명처럼 상태 좋고 중고 상품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었어요. 친구 급한 마음에 상세 페이지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누가 채갈까봐 재빨리 구매부터 했고 뒤늦게 본 상세 설명엔 다행히 오래된 카메라지만 고장난 곳이 없이 정상 작동하며 사용 흔적이 거의 없다는 간결한 문장들이 써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덧붙인 문장에는 렌즈는 예민하게 빛을 기록합니다. 오래된 이 카메라는 어쩌면 너무 많은 빛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오래된 장면들이 아직 이 안에 어딘가에 남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영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석을 해도 번역기를 돌려도 의미심장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나이 많은 분의 감성적인 글이겠거니 했어요. 먼지를 제외하곤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카메라를 보며 저렴하게 나온 게 더욱 의아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영화를 촬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로 가득 찼어요. 친구는 들뜬 마음으로 침묵과 소멸이란 주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촬영은 학교 인근 하얀 폐건물에서 진행이 됐는데 소리라곤 오로지 그림자를 연기하는 배우의 움직임과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어요. 기쁨을 나타낼 땐 그림자가 더욱 짙고 선명해졌고 슬픔이나 불안을 나타낼 땐 그림자가 흐려지며 촛불에 일렁이듯 흔들리게 했어요. 친구가 가장 신경 써서 찍었던 건 소멸을 나타내는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옅은 조명 아래 하얀 국화 한 송이가 홀로 빛나고 있었고 배우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천천히 국화를 향해 다가섰어요. 그림자가 국화를 집어들기 위해 손을 뻗고 줄기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 희미했던 조명이 눈이 부시도록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림자를 소멸시켰어요. 공간을 가득 채우던 빛은 서서히 잦아들고 그림자는 사라진 채 국화 한 송이만 놓여있는 장면이었어요. 친구는 결과물을 보기 전부터 흡족해하며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현상수의 스캔을 맡겼고 자신의 첫 실험 영화이기에 원본 필름을 반드시 챙겨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친구는 초조하게 기다리다 영상과 필름을 받고는 영상을 재생해보고 어울리는 배경음을 입히기 위해 학교 작업실로 갔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친구가 의도했던 대로 부드러운 그림자가 또렷하게 나타났다 희미해지고 다시 또렷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며 미묘한 움직임을 자아냈어요. 뿌듯하게 보고 있던 친구는 영상이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찍을 땐 없었던 사람 머리 같은 그림자가 화면 가장자리에 슬쩍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처음엔 자신의 그림자가 찍혀버렸나 하면서 다시 되돌려 보았는데 아까 보았던 그림자가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는 촬영에 신경을 쓰느라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어서 영상을 재생하니 이상한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자리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던 그 그림자는 서서히 화면 중앙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되돌려보면 사라져 있고 재생하면 점점 더 검고 짙게 나타나는 걸 보며 친구는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 그림자는 배우의 그림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새까맣게 변했고 형상이 사람과 비슷했으나 지나치게 마르고 팔다리가 기이할 정도로 길었어요. 배우의 그림자 옆까지 귀여운 그 형상은 엎드린 채 고개를 올려 배우를 바라보는 듯 하다가 배우의 그림자가 국화꽃을 짚는 순간에
긴 팔로 배우의 그림자 목을 움켜쥐었어요. 빛이 눈이 부시도록 밝아지며 두 그림자는 사라졌고 동시에 마치 뼈를 갉아먹는 듯한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음성 녹음을 하지 않은 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소리가 날 수 없었음에도 까드득 소리는 빛이 옅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렸어요. 서서히 빛이 옅어지며 소름 끼치던 소리는 사라졌고 화면에 나타난 건 오로지 국화 한 송이뿐이었어요. 그렇게 영상은 끝났고 공포에 몸이 굳어있던 친구는 서둘러 필름을 라이트박스에 비춰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필름을 전부 확인해도 영상에 나온 그 형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재생해 보았지만 그 형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무섭고 찝찝한 마음에 다시 찍고 싶었지만 전시까지 얼마 남지 않아 그 영상을 그냥 제출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졸업 전시는 무사히 끝이 났고 더 이상 영상에서 그 형체는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전시 준비를 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친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의 영화의 그림자를 연기해줬던 배우는 같은 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우가 리프트 동작을 연습하다가 파트너의 손을 놓쳐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필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목이 꺾였고 척수가 손상돼 팔까지 마비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완전한 마비인지 일시적인 건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지만 학과 내에서는 무용을 계속하긴 힘들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영상 속에서 그 형체가 배우의 그림자 목을 움켜쥐었던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설마 정말 그 일이 영향을 미친 걸까 싶어 순간 소름이 돋았고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사실 그 배우와는 원래 친분도 없었고 전시를 준비하던 중 그냥 무작정 찾아가 밥 한 번 사주며 출연을 부탁했던 사이였거든요.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던 친구는 결국 그 필름들을 전부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미 두려움에 잔뜩 질려있던 친구는 필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조차 왠지 악마가 웃으면서 춤추는 것처럼 보였대요. 친구는 문득 진짜 원흉은 그 필름이 아니라 그 카메라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운 카메라를 부셔버려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지만 결국 친구는 해선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 카메라를 중고 사이트에 내다 팔아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기에는 찝찝하고 무섭고 그렇다고 부수기엔 너무 아까웠던 가난한 대학생이 할 수 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카메라는 역시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게 팔려가 버렸고 아날로그 촬영을 고집하던 친구는 한동안 필름 카메라에는 손대지 못했어요. 그 카메라는 한 3년 뒤에 검색해봤을 때 또 중고 사이트에 나오긴 했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이야기는 지인이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풀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인 입장으로 편하게 일단 들은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인이 이제 고등학생 때의 일인데요. 지인이 친한 남자친구들이 한 넷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름에 이제 여름 맞이로 좀 공포 체험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근처에 마침 유명한 폐교가 있다고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지역 사는 사람 치고서 거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유명한 폐교긴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저는 많이 했죠. 친구들은 뭐 별일 있겠냐고 뭐 웃으면서 당일날 밤에 바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 셋이 느지막이 등교를 해서 후기를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셋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 쉬는 시간에도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랬거든요.
특히 한 명이 등교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나서 이제 겨우 좀 시간이 좀 나니까 그 친구들한테 슬쩍 가서 물어봤어요. 뭐 어제 어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한 명도 누구도 먼저 말을 쉽게 꺼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약간 남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 말을 하려는 것처럼 약간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기준 어제죠. 전날 한 11시쯤에 각자 이제 손전등하고 더우니까 물병을 들고 모여서 이제 폐교로 들어갔는데 뭐 처음에는 별거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뭐 소문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난 것 치고는 뭐 하나도 뭐 무섭지 않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몇 개 반을 딱 지날 때쯤에 어떤 반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반 앞에쯤에서 뭔가가 휙 지나가더래요. 그림자 같은 약간 검은 그런 게 지나가서 무섭긴 한데 그래도 남자들이니까 좀 자존심이 있어서 뭘 봤다는 말을 서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반을 들어가 봤대요. 근데 좀 그 반이 유독 괜히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데 좀 허세를 부리면서 좀 무섭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길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반으로 들어간 내 친구가 일단은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별다른 건 없고 그냥 흔하게 버려진 뭐 폐가나 폐교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먼지 쌓이고 뭐 이거저거 그냥 텅 비어 있고 버려져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게 뒤질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라서 좀 흥미를 쉽게 잃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확 불더니 정적이 좀 이렇게 싹 깔리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아무도 여기를 올 리가 없는 시간인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서 약간 귀를 기울이니까 그 걸음소리가 약간 일반적인 소리는 아니었대요. 약간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아니고 뭐 뚜벅뚜벅 뭐 약간 힘차게 걷는 느낌도 아니고 약간 슥슥 하면서 뭔가 끌리는 것 같이 소리가 났대요. 그때부터 내 친구는 좀 확 질려가지고 약간 도망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대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도망칠 수가 없는 게 왠지 모르게 나가는 순간 그 뭔가랑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셋 다 그냥 숨만 죽이고 가만히 있었더래요. 근데 그 슥슥 들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갑자기 끽 하고 탁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약간 교실문 여는 것 같은 소리? 그런 게 들렸는데 이상한 거는 그 폐교 교실문이 대부분 떼어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을 여는 소리가 났던 거죠. 아무튼 그 소리가 좀 일정하게 슥슥 하다가 또 끼탁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친구 4명이 아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라는 감이 왔대요. 그래서 이 이상은 여기 있다가는 뭔가 일이 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 4명 친구는 동시에 뒷문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쓱쓱 끼탁 이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바로 옆에 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까울 때 그때 내 친구들은 거의 바닥만 보면서 뒤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대요. 뒤에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제 나가려고 하는 쯤에 갑자기 한 명이 딱 멈춰서 말하는 게 너네 이거 안 들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뭔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래요. 근데 나머지 3 친구는 멍해지는 게 들리는 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매미 같은 소리 정도? 그거 외에는 들릴 게 딱히 없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들리는 게 없다라고 했더니 그 한 명 친구가 거의 넋이 나가서 중얼거리는 게 지금도 소리 안 들리냐 지금도 비명 지르고 있다고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찝찝해진 친구들이 말이 없다가 그냥 진짜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그 밤길을 뛰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척 걸었대요. 뭔가 이런 일이 없었던 걸로 하기로 하는 것처럼 약간 비밀로 좀 암묵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등교를 한 거였어요. 오지 않은 그 친구가 그 비명을 들었던 친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찍은 학교 사진을 보여줬는데 지인은 그냥 평범한 표교 사진을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아차 싶어졌대요. 사진 한쪽에 약간 사람 형상 같은 게 지인분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이거 봤냐고, 뭐 찍힌 거.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뭐가 찍혔다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억울하니까 여기 좀 보라고 진짜 찍히지 않았냐고 아예 가르쳐 줬는데 남자애들은 그래도 안 보인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억지로 웃으면서 무섭게 그러지 말자 하면서 넘겼대요. 지인은 그날 기억이 살면서 겪은 유일한 무서운 기억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결석했던 친구는 다시 잘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잊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물어봐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는 그 폐교가 있는데 아마도 다들 아실 곳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상한 현상을 겪었던 그 학교 이름은 충일여고입니다. 제가 들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었을 그 시점에 그 당시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 담당 교수님한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병실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무조건 입원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2인실에 입원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입원을 하고 보니까 2인실 병실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인실 병실이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입원을 해서 2인실을 혼자 쓰면서 맨 처음에 제가 척수액 검사를 받았어요. 이게 척수액 검사가 몸을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그 척추 그 사이에 커다란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척수액을 빼는 검사였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받고 나니까 통증 때문에 걷는 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렇게 검사를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 옆자리에 이제 다른 환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은 응급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입원을 하신 상태였고 그분이 보시기엔 제가 딱 봐도 어려 보이니까 너 어디가 아파서 왔냐 뭐 어떻게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저랑 이제 몇 마디를 주고 받은 거죠. 그렇게 뭐 그날 밤에 제가 자려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웠는데 2인실이 창가 쪽에 베드가 있고 출입문 쪽에 베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출입문 쪽에 베드를 쓰고 있었는데 병원 입원실이 소등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실 불이 좀 일찍 꺼졌고 그때 뭐 한 8시, 9시 요쯤 됐던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그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몸을 막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출입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요. 근데 입원실 그 문 앞에 이제 작은 창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이 좀 어둡긴 한데 약간 그 복도의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사람 형체가 떡 나타나는 거예요. 불투명 유리여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데 뭔가 그 그림자가 두리번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뭘 찾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상태로 이제 병실 안을 보는 것 같더니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워낙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보는 상태였고 그래서 내가 뭘 또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잠에 든 거죠. 그렇게 다음날 제가 또 MRI 검사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날 이제 마침 부모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간호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이제 간호사분한테 저를 부탁을 하시고 일을 가셨고, 저는 이제 척수액 검사 받은 것 때문에 걷기가 힘든 상태니까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저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MRI실에 데려다 주셨고, 저는 이제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받고 나오니까 MRI 그 담당하시는 간호사분이 이제 병실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 그 MRI실에 갔던 게 아니고 그 직원분이 태워주는 휠체어에 타서 거기를 갔던 거라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분이 그 바닥에 이제 색깔 테이프 같은 거를 보고, 그게 그 당시에 핑크색이었는지 노란색이었는지 색깔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간호사님 말을 듣고 이제 그 테이프를 따라서 병실로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막 가다 보니까 테이프가 이제 중간에 바래진 상태로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또 막 헤맨 거죠. 근데 거기 주변을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보이길래 막 그분한테 가서, 아저씨 저 이제 입원 병실 가야 되는데 저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아저씨가 말없이 그냥 한쪽을 가리키시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모르는 길이고 완전 길이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이었나? 근데 정확히 층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거기 병원이 막 언덕이 있는 병원이어가지고 1층이었나 지하 1층이었나 그래서 완전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병원 본관을 찾아서 거기를 기준 삼아서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병실 쪽으로 돌아간 거죠. 왜냐면 제가 입원을 해 있을 때 아빠랑 종종 병원 본관 로비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주변을 산책했던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말해주신 거기로 나와서 그 건물들 주변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그 병원 본관 로비를 찾아서 병실로 좀 돌아가게 됐고, 좀 헤매기도 하고 막 허리도 아픈 상태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상태로 병실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실로 돌아가 보니까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표정이 좀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MRI를 찍으러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저를 한참 빤히 보시더니 너 지금 설마 걸어서 온 거야?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왔어 이랬더니 엄마가 그때 완전 극대노하셔가지고 그 병원 관계자분들한테 엄청 따지셨거든요. 지금 척수액 빼내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냐고 뭐 이러면서 엄청 병원에 따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알아서 걸어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아예 없는데,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엄마를 말리면서 엄마 나 괜찮아 그거 조금 걷는다고 안 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병실로 돌아왔는데 제 옆자리에 입원하셨던 분이 안 보이시고 그 베드가 싹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 옆자리 분은 뭐 퇴원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퇴원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분이 입원을 하셨을 때 엄청 간단한 시술을 받으셨고 곧 퇴원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때마침 또 4인실에 자리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4인실로 이동을 하게 됐고, 뭐 또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 병원 생활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밤에 이제 자다가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병실 안에 이제 화장실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4인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제가 입원한 옆 병실에 검은 그림자 3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안 보이는 척을 하면서 그 그림자들을 피해서 이제 후다닥 제 병실 침대로 돌아왔어요. 그런 형체가 떡하니 서 있는 거를 처음 봤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잠이 다 달아난 상태로 막 침대에서 이제 한참을 뒤척거리다가 다시 까무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좀 복도 쪽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나가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를 못 나가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저한테 저 병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거 수습 중이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어린 마음에 확실히 병원은 병원이구나. 막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이곳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날 그림자를 봤던 게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안 나가는 척을 하면서 이제 힐끔하고 이제 병실 복도 쪽을 보니까 제가 어저께 그 검은 그림자를 봤던 그 옆 병실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고 좀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제 본 검은 그림자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는 아픈데 검사장에 제가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게 됐고 이제 외래로 그 병원을 다니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마침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실 앞에 검은 그림자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던 게 그때 딱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엄마 혹시 그 2인실에 있었을 때 그분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약간 당황을 하시더니 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태어난 거 맞아?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조금 망설이다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MRI 검사를 받던 날에 엄마도 일을 마치고 제가 입원한 병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병실 쪽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베드에 흰 천이 덮인 채로 사람이 실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게 전가 했던 거고 그러는 와중에 저는 안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더 병원에다가 좀 심하게 따지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 옆자리 아주머니가 되게 간단한 시술을 받고 멀쩡히 퇴원을 기다리시던 중에 갑자기 그렇게 되셨던 거라 척수액을 빼고는 제가 막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날에 이제 외래를 가는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평소랑은 다르게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랑 다니던 진입 방향이 아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 병원에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방향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장례식장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외래 진료를 받는 쪽으로 막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 주변에 들어오는 그 건물들이 뭔가 낯익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제가 MRI 찍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 나갔다가 잘못 나온 그 건물들이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병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던 건데 그때 그분이 왜 저한테 입원실이 아닌 그 완전 반대 방향인 그쪽을 알려주신 건지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그 검은 그림자들은 도대체 뭐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